네, 안녕하세요. 임상 현장에서 우리 혈액내과 전문의들은 늘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원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도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딜레마의 한가운데 있는 약물, 이 강력한 항CD20 항체, 오비누투주맙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제대로 마스터하기 위한 전략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크게 보죠.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1세대 표준 치료제, 리툭시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비세포 고갈 능력을 갖춘 2세대 치료제, 바로 오비누투주맙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둘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약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알아보고 그 힘이 가져오는 효능과 독성의 양면성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적용을 위한 핵심 요약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임상의들이 왜 이 약물에 주목하는지 그 근본적인 힘의 원천과 우월한 효능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비누투주맙은요, 아주 명확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유전자 공학적으로 설계된 약물입니다. 그건 바로 리툭시맙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비세포를 고갈시키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사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효능과 독성의 상충관계. 즉, 이 강력해진 힘이라는 양날의 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비누투주맙의 강력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리툭시맙 기반 요법이랑 비교했을 때 오비누투주맙 기반 요법이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 즉 PFS를 아주 뚜렷하게 연장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관해, 즉 미세 잔존 질환, MRD 음성 도달률까지 더 높아요. 바로 이 압도적인 효능, 이게 우리가 이 약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 강력한 효능에는 분명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3등급 이상의 심각한 이상 반응 발생률은 오비누투주맙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방금 보신 효능 그래프와 지금 보시는 이 독성 그래프,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커지는 걸까요? 메타 분석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임상에서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세 가지 위험 신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주입 관련 반응, IRR이고요. 둘째는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관련 독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비누투주맙의 가치는 어떤 환자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 CLL이나 여포성 림퍼종, FL 환자에서는요, 증가된 독성을 감수하더라도 PFS 이득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하지만 변형부 림포종, MZL이나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포종, DLBCL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효능 면에서 이득은 없는데 부작용 위험만 커지니까 권장되지 않은 거죠. 결국 정확한 환자 선택, 이게 이 약을 다루는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확인한 이 위험들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부터 어떤 약과 함께 쓸 것인지 그 파트너 선택까지 다뤄볼게요.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건 역시 주입 관련 반응, IRIR입니다. 이건 오비누투주맙의 거의 시그니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L6나 IL8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갑자기 확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IIR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일루미네이트 연구의 하위 분석에서 아주 명확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비누투주맙을 주기 전에 BTT 억제제인 이브루티닙을 먼저 투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줄면서 IR 발생률이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약을 같이 쓰는 걸 넘어서 투여 순서가 안전성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다음은 감염 위험입니다. 이건 특히 어떤 항암제와 짝을 지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KROM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비누투주맙을 벤다무스틴과 함께 썼을 때가 숍 요법과 함께 썼을 때보다 치명적인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병용 파트너의 선택이 단순히 부작용 프로파일을 좀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혈액학적 독성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베네토클락스와 병용할 때 호중구 감소증이 꽤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대부분 GCSF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여포성 림프종을 다룬 갤리움 연구에서는 리툭시맙에 비해서 3, 4등급의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좋아, 초기에 독성이 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환자의 장기적인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급성 독성을 넘어서 장기적인 안전성과 환자의 삶의 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초기의 독성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CLL1소 연구의 6년 장기 추적 데이터를 보면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새로운 안전성 경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초반에 폭풍만 잘 관리하고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꽤나 평온한 항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바로 환자의 실제 경험과 직결됩니다. CLL14와 로우스우드 연구에서 환자들이 직접 보고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반에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결국 질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좋아졌다. 실제 환자들이 보고한 데이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CLL14 연구에서는 4년 이상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좋아졌다고 보고했고요. 로즈우드 연구에서는 신체 기능, 통증, 피로도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강력한 치료로 질병을 잘 조절하는 것이 환자의 실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주 명쾌하게 증명하는 결과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오비노투주맙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핵심 전략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비누투주맙 임상 전략은 이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 선택. CLL과 FL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둘째, 파트너 선택. 감염 위험을 고려해서 병용 약제를 신중히 고르고 IR 관리를 위해 BTK 억제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기간. 독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기간 요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정기간 요법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오비누투주맙의 강력한 힘을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겠죠. 이 강력한 무기와 함께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고 독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다음 최적의 파트너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혈액내과 전문의들에게 남겨진 아주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